좋아요와 구독은 리턴극장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그녀의 삶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지옥으로 변했다. 그녀의 남편은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였다. 하지만 어느 날 프레스 기계 사고로 한순간에 핏덩이가 되어 사라졌다. 목숨값이라기엔 너무나 초라한 보상금, 그리고 짓눌린 가장의 빈자리를 채운 빈문서들.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그녀를 붙잡아준 건 상주 완장을 차고 떨고 있던 중학생 아들이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그 조그만 아이는 이제 그녀를 지키는 30살의 단단한 청년이 되었다. 아들은 그녀가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산소 구멍이자 내일을 살아가게 만드는 단 하나의 이유였다. 아들은 매우 성실했다. 낮에는 음식 냄새가 밴 헬멧을 쓰고 배달 오토바이를 몰았고, 밤이 되면 취객들의 비위를 맞추며 대리운전 핸들을 잡았다.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현관 앞에서 아들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하는 똑같은 잔소리로 시작되곤 했다. 음식 배달할 때 산쪽 콜은 받지 마라. 비 오면 길 미끄럽고 험해. 그리고 술 냄새 너무 심한 손님은 피하고. 알았지? 엄마, 나 이제 회사에서 단체 보험도 들어줬어요. 대리기사 전용 보험이라던데? 걱정 마요. 나 베스트 드라이버잖아. 현관에서 낡은 운동화를 꿰어신던 아들은 늘 그렇듯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엄마의 걱정을 덜어주려는 듯 씩씩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그 말에 짐짓 안심하는 척했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각박해도 회사가 직원을 가족처럼 챙겨준다는 말이 왠지 모르게 든든하게 들렸기 때문이었다. 얼마 전 아들이 속한 대리운전 회사의 팀장이 아들을 따로 술자리로 불렀다고 했다. 팀장은 기름진 안주를 아들에게 밀어주며 기사 전용 특약보험이라는 두툼한 서류를 내밀었다고 했다. 사고가 나면 유가족에게 입이 떡 벌어질 만큼 큰 보상이 돌아가는 것이니 너 같은 가장에게는 필수라는 달콤한 말과 함께였다. 아들은 깨알같이 적힌 약관을, 그 복잡하고 교묘한 문장들을 제대로 읽지도 못한 채 팀장이 내미는 볼펜을 잡아 서명했다. 그 보험을 설계했다는 사람은 동네 교회에서 몇 번 마주친 적 있는 인상 좋은 여자였다. 어느 날 그녀에게 보험 설계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다급하면서도 걱정스러운 투였다. 요즘 장마철이라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보장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아들의 직업이 도로 위에서 시간을 보내는 위험한 일이니 만약을 위해 사망특약을 최고 한도로 설정해 두는 것이 좋겠다는 강력한 권유였다. 그녀는 복잡한 금융용어나 서류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었다. 그저 아들이 위험하다는 말, 그리고 혹시 모를 불행에 대비해야 한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장롱 깊숙이 넣어둔 인감도장을 꺼내주었다. 그렇게 보장한도는 최대치로 상향되었다. 그녀는 몰랐다. 그 붉은 인주가 묻은 도장이 종이에 찍히는 순간 보험사 내부의 어떤 거대한 시스템이 조용히 톱니바퀴를 맞물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사고시 부검생약, 동의서, 장례 지원 패키지 준비, 그리고 담당자의 책상 위에 놓인 사고 처리 가이드 문서에 체크 표시가 하나 더해졌다는 사실을 그녀는 꿈에도 알 수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찾아왔다. 하늘이 뚫린 듯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었다. 굵은 빗방울은 창문을 거칠게 때리며 마치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듯한 불길한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습기는 방 안 가득 차올라 숨을 턱턱 막히게 했다. 아들은 평소보다 더 늦게까지 콜을 받고 있었다. 새벽 1시 40분, 침대 옆에 두었던 그녀의 휴대폰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아들이었다. 엄마, 지금 산 쪽으로 대리운전 콜을 가고 있어요. 손님이 급하다고 엄청 재촉하네. 이것만 하고 바로 갈게요. 요금도 3배로 준대요. 그녀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거센 빗소리에 가슴이 조여왔다. 비 오는 밤, 가로등도 없는 산길 운전은 아무리 베테랑이라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이었다. 산에는 가지 말라니까. 그냥 콜 취소해.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돈이 문제니? 엄마, 지금 너무 걱정돼서 그래. 평 좀 떨어져요. 금방 갔다 올게요. 집 갈 때 엄마가 좋아하는 족발 사갈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엄마. 전화는 뚝 끊어졌다.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시계 바늘이 새벽 2시를 넘기고
세실을 향해 달려갈 때까지 현관문은 굳게 닫혀 열리지 않았다. 빗소리는 점점 거세져 마치 누군가가 문을 발로 차는 소리처럼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이윽고 새벽 3시 12분 날카로운 초인종 소리가 정막을 찢어 발겼다. 그녀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뛰어나가 문을 열었다. 그러나 문 앞에 서 있는 것은 족발을 든 아들이 아니었다. 비에 흠뻑 젖은 제복을 입은 경찰 2명과 고개를 숙인 구급대원이 침통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들의 표정을 보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발밑으로 쿵 떨어졌다. 김민수 씨 어머니 되십니까? 안타깝게도 아드님이 산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져 차량이 전소되었고 현장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다. 귀에서 윙하는 이명이 들리며 세상의 소리가 차단되었다. 경찰의 입술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소리는 웅궁거리며 흩어져 의미를 잃었다. 차량은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수십 미터 아래 산비탈로 굴러떨어졌으며 그 충격으로 큰 화재가 발생해 전소되었다고 했다. 운전자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훼손되었다는 말이 이어졌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차가운 현관 바닥에 냉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현장에서 타다 남은 차에 발견된 아들의 낡은 지갑과 반쯤 녹아버린 휴대폰, 그리고 찌그러진 차량의 번호판뿐이었다. 그 시간대 해당 구역으로 이동한 마지막 대리운전 콜 기록 역시 아들의 아이디였다. 모든 정황이 그녀의 아들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일으켜 연안실로 향했다. 소독약 냄새와 차가운 공기, 그리고 무엇보다 살이 타버린 역한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는 흰 천이 덮인 시신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담당 경찰은 난처하고 피곤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DNA는 화재로 인해서 높은 고열에 온몸이 타버려서 채취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문도 손끝이 다 타버려 비교가 안 되고요. 지금으로선 정황상 아드님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흰 천을 천천히 걷어 올렸다. 드러난 시신은 너무나 처참했다. 검게 그을리고 수축되어 사람의 형상이라기보다는 고통 그 자체의 덩어리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엄마였다. 아들을 10달 동안 뱃속에 품었고 30년을 길러낸 엄마였다. 아들의 손톱 모양, 발가락의 길이, 피부의 감촉 하나하나를 세포 단위로 기억하는 엄마였다. 그녀는 울음을 삼키며 눈을 부릅뜨고 시신을 꼼꼼히 살폈다. 그리고 그 순간 강한 위화감이 그녀의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귀 뒤에 있어야 할 작은 점이 보이지 않았다. 물론 심한 화상 때문일 수도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입술이 타들어가 드러난 치아를 본 순간 그녀는 확신했다. 앞니의 배열이 달랐다. 아들은 앞니 사이가 살짝 벌어진 것이 늘 컴플렉스여서 사진을 찍을 때도 입을 다물곤 했는데 눈앞의 시신은 치열이 정돈되어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뒷걸음질 쳤다. 이건 우리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 민수가 아니라고요. 내 아들은 내가 알아요. 그녀의 절규가 텅 빈 연간 실벽을 때리고 메아리 쳤다. 그러나 담당 형사는 밤샘 근무로 붉게 충혈된 눈을 비비며 피곤함이 가득한 얼굴로 서류 뭉치를 넘길 뿐이었다. 그들에게 이것은 수많은 교통사고 중 하나, 빨리 처리하고 퇴근해야 할 업무 중 하나에 불과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이 없습니다. 지갑, 휴대폰, 차량, 콜 기록이 모두 일치합니다. 부검을 하신다면 시신 후손이 더 심해질 뿐입니다. 힘드시겠지만 아드님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경찰의 말은 잔인할 정도로 논리적이었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였다. 증거가 부족하고 시신의 상태는 최악이었다. 그녀가 계속해서 부인을 한다면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채 아들이라고 추정되는 시신을 차가운 냉동고에 무기한 방치해야 했다. 주변의 친척들도 소식을 듣고 달려온 보험사 직원도 하나같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종용했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좋은 곳으로 보내주자는 말들이 그녀를 압박했다. 결국 그녀는 무너졌다. 그녀는 부검을 하지 않는데
동의하는 서류에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다. 그 펜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아들 민수는 법적으로 그리고 행정적으로 이 세상에서 완전히 죽은 사람이 되었다. 장례는 초라하고 조용히 치러졌다. 찾아오는 조문객은 몇 명 되지 않았다. 아들의 친구 몇몇과 대리운전 회사 동료들이 찾아와 짧게 절을 하고 묵묵히 밥 한 그릇을 비우고 떠났다. 그녀는 상복을 입은 채 멍하니 아들의 영정사진만 바라보았다. 사진 속 아들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마치 엄마 나왔어라고 말할 것만 같았다. 장례 마지막 날 모든 절차가 끝날 무렵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다. 어머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많이 힘드시죠? 다름이 아니라 사망보험금과 상해보험, 그리고 대리운전 회사 단체보험까지 일괄 처리됐습니다. 요즘은 시스템이 빨라서 지급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처리는 놀라울 정도로 신속했다. 사람이 죽은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돈 계산은 끝났다. 그러나 사흘 뒤 그녀의 통장에 찍힌 금액은 장례 위로금, 명목의 고작 몇백만 원이 전부였다. 그녀는 눈을 의심하며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다. 수억 원이 나온다던 그 사망보험금은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저기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 걸었어요. 사망보험금은요? 아들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유가족 앞으로 크게 나온다면서요? 이게 다예요? 수화기 넘어 담당자의 목소리는 가입을 권유할 때의 상냥함은 온데간데 없고 기계적이고 사무적인 말투로 변해 있었다. 고인께서 생전에 채무가 좀 있으셨습니다. 약관에 따라 기존 대출 상환이랑 보험계약 담보대출 상환이 최우선으로 변제되고 일부는 회사 측 채권 회수 및 위약금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어머님 통장으로 들어온 게 모든 정산을 마친 최종 실수령분이세요.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아들에게 빚이 있었던가? 성실하게 일만 하던 아이였다. 그녀 몰래 빚을 졌을 리가 없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복잡한 채무관계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수억이 들어온다던 보험금은 어느새 이유를 알 수 없는 채무와 각종 수수료, 위약금이라는 명목 사이에서 신기루처럼 증발해버렸다. 돈 냄새가 사라지자 주변 사람들의 태도도 180도 변했다. 장례 직전까지만 해도 네가 애를 어떻게 키웠는데라며 함께 울어주던 시어머니의 태도가 급변했다. 보험도 다 정리되시면 이제 그만 털고 살아야지. 네가 자꾸 이 일을 붙잡고 늘어지면 죽은 애도 저승에서 편히 못 간다. 사람들이 독하다고 욕해. 적당히 해라.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에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또 한 번 뚝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그것은 위로가 아닌 명백한 경고였다.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마저 등을 돌리고 그녀를 미친 사람 취급하고 있었다. 그녀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다. 그러나 그 완벽한 고립감은 오히려 그녀의 본능을 날카롭게 깨웠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이것은 누군가에 의해 치밀하게 짜인 각본에 따라 처리된 사건이다. 장례가 끝난 뒤 그녀는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방 안에 혼자 누워있으면 창밖 저 멀리서 아들의 오토바이 배기음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아들의 마지막 모습, 연안실에서의 위화감, 그리고 연기처럼 사라진 보험금, 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지만 어딘가 결정적인 나사가 빠져 있었다. 며칠 후 그녀는 사고 차량이 폐차장으로 옮겨졌다는 소식을 듣고 무작정 그곳을 찾아갔다. 폐차장은 도시 외곽의 황량한 공터에 자리 잡고 있었다. 찌그러진 고철들이 산처럼 쌓여 있고 들개들이 돌아다니는 그곳은 마치 거대한 기계들의 무덤 같았다. 기름 냄새와 쇠 비린내 그리고 타버린 고무 냄새가 진동하는 폐차장 구석에서 그녀는 아들이 탔던 차를 발견했다. 불에 타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검은색 해골 같은 모습이었다. 그녀는 숫덩이가 된 좌석 시트를 맨손으로 더듬었다. 손이 시커멓게 더러워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혹시나 아들의 흔적이 남아있을까 싶어서였다. 그때 그녀의 코끝에 낯선 향기가 스쳤다. 그것은 매캐한 탄냄새 사이로 아주 미세하게 느껴지는 상쾌하면서도 비릿한 박하향이었다. 수입산 고급 맨솔, 담배 냄새 향이었다. 아들은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누군가 사고 직전 이 차에 타고 있었다.
그때였다. 운전석 바닥, 녹아내린 타이어 페달 근처 구석진 틈새에서 무언가가 반짝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불에 그을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분명 가죽과 고무가 섞인 조각이었다. 그것은 신발 밑창의 일부였다. 그녀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아들은 평소 배다리를 할 때 발이 편해야 한다며 시장에서 구매한 쿠션 좋은 검은색 운동화만 고집해서 신고 다녔다. 하지만 손에 들린 조각은 운동화 밑창이 아니었다. 딱딱한 굽이 달려있고 고급스러운 가죽의 질감이 느껴지는 사이즈가 훨씬 큰 남성용 정장 구두의 밑창 조각이었다. 더욱 기이한 것은 그 밑창 틈새에 끼어있는 이물질이었다. 폐차장의 진흙이나 산길의 흙이 아니었다. 불에 그을리긴 했지만 그것은 분명 짧게 깎인 잔디였다. 잘 관리된 골프장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잔디 조각. 아들의 발 사이즈는 265mm였지만 이 조각의 주인은 적어도 280mm는 좋게 되어 보이는 거구의 남성. 그리고 비 오는 날 산길이 아닌 골프장을 다녀왔을 법한 부유한 남성일 터였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고 그 작은 조각을 몰래 주머니에 넣었다.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 미친 듯이 뛰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등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골목길을 돌 때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전조등을 끈 채 아주 천천히 그녀의 뒤를 밟고 있었다.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집으로 뛰어들어와 문을 걸어 잠갔다. 공포가 목을 조여왔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야 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대리운전 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저 김민수 기사 엄마인데요. 그날 마지막 콜 기록 좀 볼 수 있을까요? 산 쪽으로 갔다던데 제가 마음에 정리가 안 돼서요. 하지만 회사의 대답은 기다렸다는 듯 단호하고 매정했다. 아,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만 당일 서버 오류로 일부 기록이 소실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라 유가족에게도 상세 주소 공개는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도와드릴 수가 없네요. 서버 오류라니 너무나 편리하고 뻔뻔한 변명이었다. 전화를 끊고 몇 시간 뒤 아들에게 보험을 권했던 그 팀장에게서 개인적인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니, 힘든 건 알지만 그날은 그냥 불운한 사고였어요. 자꾸 들쑤시고 다니면 어머니만 힘드십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죠. 아시잖아요. 어머니 혼자 사시는 거 다 아는데 밤길 조심하셔야죠. 그 말투에는 걱정을 가장한 명백한 살기가 서려 있었다.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라. 아니면 너도 죽인다는 무언의 압박. 그녀는 직감했다. 이 사람은 무언가를 알고 있다. 아니, 이 모든 판을 짠 설계자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경고가 그녀의 확신에 기름을 부었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집요하게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들의 동선을 처음부터 다시 역추적했다. 아들이 마지막 콜을 받기 전 대기했던 장소 근처를 며칠 동안 배회하며 폐업한 식당 건물의 낡은 CCTV를 찾아냈다. 건물 주인에게 무릎을 꿇고 사정하여 겨우 확보한 흐릿한 영상 속에서 그녀는 아들의 오토바이가 멈춰서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포착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었다. 그들은 아들을 강제로 채 태우지 않았다. 웃으며 무언가를 건넸고 아들은 의심 없이 그들이 건넨 음료수를 받아 마셨다. 그리고 산 입구 톨게이트를 통과한 차량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무작정 톨게이트 사무소를 찾아가 며칠을 읍수하고 버텼다. 대리운전 앱 캡처 화면, 아들의 동료 기사들이 술김에 흘린 그날 콜이 좀 이상했어. VIP 지정 콜이었는데 라는 이야기들을 조각조각 모았다. 그러다 보니 기묘하고 소름 끼치는 결론에 도달했다. 사고가 나기 직전 아들의 휴대폰 신호가 잡힌 기지국 위치가 이상했다. 경찰은 아들이 산길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했지만 그녀가 확보한 통신사 기지국 데이터에 따르면 아들의 신호는 산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의 인적 드문 국도변 컨테이너 박스 근처에서 끊겨 있었다. 즉, 아들은 산길에서 죽었을 리가 없었다. 그렇다면 불타버린 차 안에서 죽은 사람은 누구인가? 그녀는 밤새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다. 불법 장례, 신원 세탁, 실종자 처리, 보험, 사기 같은 단어들을 검색창에 입력했다.
불법 브로커 관련 제보 게시판과 해외 불법 이주 피해자 카페, 다크웹 관령을까지 샅샅이 뒤졌다. 밤을 새우며 핏발선 눈으로 모니터를 들여다보던 그녀의 눈에 한 가지 섬뜩한 글이 들어왔다. 사고 직후 무연고자로 실려온 시신이 며칠 뒤 신원 확인 완료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며 소름 끼치는 가설이 완성되었다. 먼저 무연고 노숙자나 가출 실종자의 시신을 구한다. 그리고 그 시신을 사고 차량에 태워 고의로 불을 지른다. 그렇게 발견된 시신은 DNA 감식이 불가능해 정황 증거만으로 사고 사망자로 둔갑한다. 그 후 원래 그 이름의 주인은 살아있는 상태로 다른 곳으로 납치되어 빼돌려진다. 그리고 그 사이 대부분의 피해자는 국내의 비밀의원이나 외진 불법 병원에서 하루 이틀 감금되어 정밀 건강검진, 소름 끼치게 말하면 장기 상태 검사를 받는다. 아들도 그랬을 것이다. 사고 당일 아들은 산에 가지 않았다. 중간에 누군가에게 납치되었거나 속아서 다른 차량에 태워져 끌려갔고 그 자리에 대신 태운 대체 희생자가 산으로 올라가 불에 탄 것이다. 그녀는 분노와 공포로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내 아들이, 그 착한 아이가 어딘가에 살아있을지도 모른다. 아니, 살아있어야만 했다. 그녀는 사라진 보험금의 행방을 다시 쫓기 시작했다. 돈이 흘러간 곳에 반드시 범인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다. 그녀는 아들이 생전에 쓰던 낡은 노트북을 켰다. 비밀번호는 그녀의 생일이었다. 바탕화면에는 그녀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노트북 구석구석을 뒤지던 중 휴지통에서 복구 프로그램을 돌려 삭제된 파일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아들이 죽기 며칠 전 팀장의 지시로 생성해둔 공인인증서와 연동된 자동이체, 설정 내역이었다. 그녀는 밤새도록 그 복잡한 금융 내역을 분석했다. 돋보기를 쓴 눈이 아파왔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보험금의 흐름을 파악했다. 돈은 그녀의 통장을 스쳐 지나갔을 뿐이었다. 1차로 보험사에서 해외 재보험 연계 계좌로 거액이 넘어갔다. 그 돈은 다시 여러 개의 쪼개진 유령 법인 계좌로 분산 이체되었다. 그리고 3차, 그중 하나의 법인 계좌에서 대리운전 회사 임원의 처제 명의 계좌로 송금이 이루어졌다. 여기까지는 예상 가능한 범죄의 패턴이었다. 하지만 4차 송금 내역을 본 순간 그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을 틀어 막았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일부 금액이 김철호라는 이름의 계좌로 입금되어 있었다. 김철호. 그 이름은 너무나 익숙했다. 바로 그녀의 시댁 큰아들, 즉 아들의 큰아버지이자 그녀의 시아주버니 이름이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손발이 차갑게 식어갔다. 이건 단순한 교통사고도 외부의 범죄 조직만의 소행도 아니었다. 보험사, 대리운전 회사, 그리고 그녀의 시댁 식구들까지 모두가 한패였다. 그녀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곧장 시댁으로 달려갔다. 닫힌 대문을 두드리고 시어머니와 시아주버니가 모여 TV를 보고 있는 거실로 뛰어들었다. 어떻게 가족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우리 민수가 어떻게 죽었는데? 그 피 같은 돈 나눠 먹으니까 좋으세요? 그게 목구멍으로 넘어가던가요? 그녀의 악에 바친 고함에도 거실의 분위기는 기이할 정도로 차분했다. TV에서는 시끌벅적한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식탁 앉아 아주 천천히 사과를 깎고 있었다. 껍질 깎는 소리가 예능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듯했다. 시아주버니는 귀찮다는 듯 채널을 돌렸다. 시어머니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깎은 사과 한 조각을 포크로 찍어 입에 넣으며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말했다. 왔니? 과일 좀 먹을래? 요즘 사과가 참 달다. 지금 사과가 넘어가세요? 내 아들 팔아서 챙긴 돈으로 산 사과가 그게 넘어가냐고요? 그제야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죄책감이나 당황스러움 대신 텅 빈 공허함과 섬뜩한 편온함만이 감돌았다. 마치 사람의 눈이 아닌 것 같았다. 얘 소리 좀 낮춰라. 네가 혼자 애를 키우겠다고 억척같이 구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집안 빚은 쌓이고 다
다 같이 죽게 생겼는데 어떡하니? 너 하나 눈 감으면 다 산다는데 너 하나 살리자고 그런 거야.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않겠니? 그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악을 쓰는 것보다 저렇게 다정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아들의 죽음을 합리화하는 모습이 더 공포스러웠다. 너 하나 살리자고 아들을 제물로 바쳤다는 그 역겨운 궤변. 시어머니는 다시 사과를 깎기 시작했다. 사각, 사각. 그 소리가 마치 아들의 뼈를 깎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그 역겨운 광경을 뒤로하고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왔다. 더 이상 그곳에 인간은 없었다. 그들은 가족이 아니라 인간의 탈을 쓴 악마였다. 그녀는 그 길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와 작은 고시원에 숨어들었다. 이제 그녀는 세상 전체를 상대로 혼자만의 전쟁을 치러야 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그녀는 단 하루도 편히 잠을 자본 적이 없었다. 창밖의 빗소리가 들릴 때마다 아들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귀를 막고 웅크려야 했다. 그녀의 검던 머리칼은 반백이 되었고 움푹 팬 눈빛은 깊고 서늘해졌다. 그녀는 낮에는 식당 설거지와 청소 일을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밤에는 해외 웹사이트와 어둠의 경로를 통해 정보를 수집했다. 브로커, 장기 밀매, 불법 수술 병원에 대한 제보를 닥치는 대로 뒤졌다. 그러다 중국의 한 조선족 브로커와 위험한 접선을 하게 되었고 그에게 식당 일을 하며 모은 전 재산을 털어 건네준 대가로 USB에 담긴 내부 장부 하나를 손에 쥐게 되었다. 그것은 동남아시아의 공해상 선박이나 제3국 오지병원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수술 리스트였다. 떨리는 손으로 암호화된 엑셀 파일을 열었다. 수천 개의 데이터 속에서 그녀는 낯익은 정보를 발견했다. 한국인 남성, 나이 32세, 혈액형 O형, 키 178cm, 그리고 특이사항란에 적힌 우측 쇄골아라의 작은 흉터. 그것은 아들이었다. 그리고 옆에 적힌 주민등록번호는 사망 처리된 아들의 것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입을 틀어 막았다. 그곳엔 단순한 사망 기록이 아닌 지난 5개월간의 끔찍한 관리 일지가 적혀 있었다. 기록의 시작은 사고 당일인 9월 10일이었다. 대상자 확보 마취 상태로 이송 완료. 아들은 그날 산에서 죽은 것이 아니었다. 짐짝처럼 결박당한 채 어디론가 끌려갔던 것이다. 닷새 뒤인 9월 15일 의식을 회복한 아들은 극심한 공포 속에서 애타게 엄마를 찾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진정제 투여뿐이었다. 10월 2일의 기록은 더 처참했다.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하다 제압당한 그는 제발 엄마에게 전화 한 통만 하게 해달라고 짐승처럼 애원하고 있었다. 세상이 축복으로 가득 찼던 12월 24일 크리스마스에도 차가운 독방에 갇힌 아들은 하루 종일 벽을 보고 앉아 마치 주문처럼 엄마 미안해라는 말만 끝도 없이 반복했다. 해가 바뀌고 발렌타인데이였던 2월 14일 놈들은 아들의 몸 상태를 최상이라고 판정하며 수술 대기 상태로 분류했다. 그리고 마지막 줄 수술 날짜 2월 15일 결과란에는 심장, 간, 각막, 적출 완료라는 건조한 문구가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인간에 대한 존엄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마지막 4글자가 그녀의 심장을 난도질하듯 찍혀 있었다. 폐기 처리. 아들은 그날 비오는 산길에서 죽은 게 아니었다. 사고로 위장되어 납치된 후 5개월 동안 어딘가 차가운 감옥이나 병실에 갇혀 매일 밤 엄마를 부르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던 것이다. 그리고 1년 전 그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육개장을 먹으며 떠들던 그 시간에도 아들은 살아있었다. 그녀가 시댁 식구들에게 모욕을 당하던 그 순간에도 아들은 어딘가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었다. 그녀는 모니터를 부여잡고 짐승처럼 오열했다. 비명이 좁은 고시원방을 가득 채웠다. 미안함과 분노 그리고 지독한 후회가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다. 그때 부검을 고집했더라면, 그때 산에 가지 말라고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말렸더라면, 아니 그놈의 보험 서류를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더라면 아들은 살 수 있었다. 내가 죽인 것이다. 한참을 바닥을 구르며 통곡하던 그녀는 어느 순간 거짓말처럼 울음을 그쳤다.
눈물은 말라버렸고 붉게 충혈된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차갑게 식은 사례만이 감돌았다. 이제 진실을 알았다. 아들은 죽었다. 이번에는 정말로 죽었다. 희망 고문은 끝났다. 그녀는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주요 언론사에 확보한 모든 자료를 넘겼다. 익명으로 처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였다. 하지만 법의 심판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들이 느꼈을 공포, 아들이 느꼈을 고통을 똑같이 돌려주어야 했다. 그녀는 경찰과 언론에 자료를 넘기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법은 느리고 그물은 듬성듬성했다. 놈들은 변호사를 사서 빠져나갈 것이고 기껏해야 몇 년 살다 나와서 떵떵거리며 살 것이다. 그녀는 직접 심판하기로 했다. 아들이 겪었던 공포와 절망을 놈들의 뼈와 살에 똑같이 새겨주어야 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다. 그녀는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잔뜩 쉬어 있었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완벽한 연기였다. 팀장님, 저 민수 엄마예요. 밤늦게 죄송해요. 아, 어머니, 또 뭡니까? 경찰 조사 끝났다고 했잖아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데. 자꾸 이러시면 영업방해로 신고합니다. 수화기 넘어 팀장의 목소리는 짜증과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고 말을 이었다. 팀장님, 그게 아니라 제가 오늘 우연히 민수차 폐차한 곳에 왔는데요. 땅바닥에서 팀장님 이름이 적힌 장부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네? 장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뭔가 고객들 이름 같은 것들이 적혀 있는데 팀장님 이름도 있고, 제가 잘 몰라서 경찰한테 분실물 갖다 주기 전에 팀장님한테 먼저 여쭤보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요. 저 지금 폐차장 관리사무소 뒤쪽이에요. 팀장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다급해졌다. 거기 꼼짝 말고 있어요.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말고. 제가 지금 바로 갈 테니까. 놈은 걸려들었다. 자신의 비리가 담긴 장부일까봐, 혹은 이 귀찮은 아줌마를 이번 기회에 아예 묵살시켜버리려는 사리를 품고 달려올 것이 뻔했다. 1시간 뒤 팀장의 고급 세단이 폐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팀장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폐차장은 빗소리와 기계음만이 가득했다. 그는 품속에 미리 챙겨온 잭나이프를 만지작거리며 소리쳤다. 어머니, 어디 있어요? 장구 빨리 내놔요! 그가 폐차 직전에 차들이 쌓인 구석진 곳으로 걸음을 옮길 때였다. 쌓여있던 드럼통 뒤에서 검은 그림자가 튀어나왔다. 그녀였다. 그녀의 손에는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팀장이 진흙바닥에 고꾸라졌다. 뒤통수를 가격당한 그는 비명을 지르며 뒹굴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쓰러진 그의 발목과 무릎을 정확하게 내리찍었다. 도망가지 못하게 다리를 부러뜨린 것이다. 팀장이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기어가려 했지만 그녀는 그의 멱살을 잡아 질질 끌고 갔다. 그녀가 그를 던져넣은 곳은 압축을 기다리고 있는 폐차 직전에 낡은 승용차 뒷좌석이었다. 그녀는 능숙하게 케이블 타이로 그의 손발을 앞좌석 헤드레스트에 묶어버렸다. 팀장이 악을 썼다. 아줌마, 이거 빨리 풀어. 풀고 말하자. 돈 다 줄게. 얼마 주면 되는데. 역시나 쓰레기 오물 냄새가 가득한 말들이었다. 그녀는 차문을 닫기 전 창문을 통해 그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우리 민수 많이 아파했니? 뭐? 대답해. 살려달라고 빌었어? 엄마 보고 싶다가고 울었어? 팀장은 공포에 질려 횡설수설했다. 몰라. 난 그냥 넘기기만 했어. 수술은 의사놈들이 했고 난 모른다고. 그래, 넌 넘기기만 했다 이거지? 그럼 나도 넘기기만 할게. 야, 아줌마! 어머니! 잘못했어요. 사수할게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녀는 대답 없이 차문을 닫고 잠가버렸다. 그리고 빗속을 걸어가 거대한 크레인의 조종석에 올라탔다. 엔진 소리와 함께 거대한 강철 집게가 하늘로 솟구쳤다. 팀장은 차 안에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다.
강철 집게가 팀장 이탄 차의 지붕을 움켜쥐었다. 유리가 깨지고 천장이 내려앉았다. 팀장의 비명소리가 찌그러지는 금소금과 섞여 기괴한 화음을 만들어냈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레버를 당겼다. 한 번에 죽이지 않았다. 공간이 좁아지고 압박감이 조여오는 그 공포. 아들이 좁은 병실이나 컨테이너에 갇혀 느꼈을 그 숨막히는 공포를 그에게 선사했다. 차체가 샌드위치처럼 납작해지기 시작했다. 피 섞인 비명이 빗줄기 사이로 흩어졌다. 마침내 집게가 차를 완전히 지식여 핏물이 섞인 고철 덩어리로 만들어버릴 때까지 그녀는 눈 한 번 깜짝하지 않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것이 팀장의 유언도 듣지 못한 채 끝난 그의 마지막이었다. 다음 날 저녁, 그녀는 시댁으로 향했다. 손에는 최고급 한우 선물 세트와 양주가 들려 있었다. 어머니, 아주버님, 제가 그동안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민수묘까지 챙겨주신다는 깊은 뜻도 모르고 사죄하러 왔습니다. 탐욕스러운 모자는 며느리의 굴복에 입이 귀에 걸렸다. 그래, 이제야 말이 통하는구나. 들어와라. 진작 그랬으면 좋았잖니. 그들은 의심 없이 그녀가 차려준 술상을 받았다. 갈비찜과 독한 양주. 그 양주에는 그녀가 구한 강력한 신경마비제가 치사량 직전까지 들어있었다. 30분 후 거실에는 기괴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시어머니와 시아주버니는 소파에 널브러져 있었다. 의식은 또렷했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전신마비 상태였다. 오직 눈동자만이 공포에 질려 굴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사망보험금 내역서와 장기적출 기록지를 꺼내 그들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보이세요? 당신들이 팔아먹은 내 아들이 어떻게 조각났는지. 돈이 그렇게 좋으셨어요? 우리 아들 뼈와 살을 발라내면서까지 돈이 그렇게 좋았냐고요? 그녀는 가방에서 미리 인출해온 5만 원권 뭉치를 꺼냈다. 그리고 시아주버니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마비되어 벌어진 그의 입안에 지폐를 구겨넣기 시작했다. 드세요. 그토록 원하던 돈이잖아요. 배 터질 때까지 드시라고요. 시아주버니는 숨이 막혀 컥컥거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고 돈뭉치를 쑤셔 넣었다. 돈에 질식해 죽어가는 꼴이 참으로 우스웠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돌아섰다. 손에는 시어머니가 아끼던 과도가 들려 있었다. 어머니, 기억나세요? 저 하나 눈 감으면 다 산다고 하셨죠? 근데요, 이제 어머니가 눈 감으실 차례예요. 민수가 당했던 수술 자국, 어머니 몸에도 똑같이 새겨 드릴게요. 저승 가서 민수 만나면 이 자국 보여주면서 미안하다고 하세요. 그녀는 칼을 들어 올렸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공포의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그날 밤 시댁의 화려한 거실은 붉은 피와 흩날리는 돈다발로 지옥이 되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자비 없는 난도질로 가족이라는 이름의 빚을 갚아주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는 피 묻은 옷을 인적 드문 공터에서 태워버리고 새벽 안개를 뚫고 고시원으로 돌아왔다. 지독한 피비린내를 씻어내기 위해 찬물로 한참을 씻었다. 좁디 좁은 고시원방, 창문 하나 없는 그곳이 그녀의 마지막 안식처였다. 그녀는 작은 밥상 하나를 폈다. 그 위에는 아들의 사진을 올렸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사온 족발 한 팩, 아들이 좋아했던 신라면 컵라면 하나, 그리고 소주 한 병과 종이컵 2개를 상해 조심스레 올렸다. 민수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소주를 따랐다. 한 잔은 아들의 사진 앞에, 한 잔은 자신의 앞에. 그리고 그녀는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쓰다듬었다. 엄마가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해. 많이 무서웠지? 춥고 아프고 엄마 많이 찾았을 텐데. 그녀는 입술을 깨물어 울음을 참았다. 이제는 울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다. 대신 그녀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들이 엄마의 웃는 얼굴을 제일 좋아했으니까. 그래도 엄마가
그 나쁜 놈들 다 혼내줬어. 아주 호되게 벌 줬어. 이제 억울해하지 마. 그놈들도 지금쯤 지옥불에서 구르고 있을 거야. 방 안의 형광등이 깜빡거렸다. 마치 아들이 듣고 있다고 대답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잔을 들어 아들의 잔에 가볍게 부딪혔다. 챙하는 맑은 종이컵 소리가 정막을 깼다. 거기서는 배달도 하지 말고 대리운전도 하지 마. 그냥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친구들이랑 실컷 놀아. 알았지? 그녀는 독한 소주를 단숨에 들이켰다.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뜨거운 기운이 가슴속의 응어리를 조금이나마 녹여주는 듯했다. 그녀는 빈 술잔을 내려놓고 컵라면 뚜껑을 열었다. 매콤한 냄새가 방 안에 퍼졌다. 아들과 마주 앉아 라면을 먹던 그 평범했던 저녁들이 사무치게 그리웠다. 잘 가라 내 새끼. 엄마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마웠어. 사랑한다. 그녀는 젓가락을 들었다.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져 라면 국물 위로 번졌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지옥 같았던 복수의 끝에서 그녀는 비로소 아들을 진짜로 떠나보낼 수 있었다.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더 이상 그 빗소리가 무섭지 않았다. 그것은 아들이 엄마의 어깨를 토닥이는 소리였으니까.